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이름을 잘 압니다. 예, 오래된 회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신동아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이들 아셔요. 예. 쭉 강변북로 타다 보면 오른쪽에 동부이촌동에 딱 하니 잘 보이는데, 예, 사옥도 있고 하니까 쭉 가다 보면 그냥 보여요. 그래서 보기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 63빌딩, 예, 63빌딩을 지은 시공사입니다. 예, 척박한 우리 건설 리었을 때 63빌딩이라는 한때 우리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이었는데 그거를 시공에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회사니까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도급 순위는 시공 능력 평가는 58위 정도 되니까 옛날의 영화에 비하면은 많이 좀 내려간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58이면은 뭐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중견이라고는 좀 불러드릴게요. 예. 사실은 한 32 정도까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넉넉히 해서 중견 회사 정도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정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이 7일이니까요. 예, 어저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또 제가 경제 한 스푼이니까, 경제 한 스푼 뭐야? 어려운 경제 프로 아니야?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점심 12시에 드시고 1시에 티라미수 한 스푼, 홍차 한 스푼 떠드시듯이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경제 코너니까 이름은 경제 한 스푼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기초 개념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가 뭐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뭔가 안 좋은 사고가 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올 빚이 많아, 뭐 어려워 죽겠어,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 일이 터진 게 이제 법정관리인데, 여러분들하고 헷갈렸던 게 아마 작년에 아마 저거 기억하실 거예요. 태영이 작년에도 뭐 휘청휘청 했잖아요. 그럼 태영하고 똑같은 건가?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태영이 들어갔던 건 워크아웃이고요. 요번에 들어가는 거는 법정관리입니다. 요거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회사가 잘 나갈 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우리 돌아올 어음도 못 막을 것 같고, 회사채도 못 막을 것 같고, 뭐 어디 임금 달라고 하고, 뭐 못 받은 공사비 달라고 하고, 지금 큰일이네 라고 해서 망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 손 털자. 그럼 어떻게 돼요? 빚잔치. 다 가져가세요. 우리 파산입니다. 끝.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희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우리 이대로 망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때 두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워크아웃, 하나는 법정관리인데, 워크아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쟁이들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야, 나 는다. 이거 못 갚으면 너 부도. 나 이번 회사채 만기 너 못 갚으면 부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빚쟁이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님들, 좋은 말 써야죠. 채권자님들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부도 내실 거예요? 저 부도 내서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현재 n분의 1로 내 빚 청산하고 가져가고 남으면 결국 못 받잖아요. 나를 살려내야 내가 천천히 그 빚을 갚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쟁이분들 다 모여주세요. 공평하게 앞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요렇게 빚을 갚아 나가고, 요렇게 빚을 좀 줄여 나가고, 요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저도 살고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도 살리는 요런 방식으로 우리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빚쟁이 여러분, 요게 워크아웃입니다. 채권단에게 채무조정, 또 뭐 어쨌거나 비탄감, 이런 어떤 계획을 채권단을 모집해서 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럼 다 이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살려내는 다른 플랜으로 가보십시다. 요게 워크아웃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나마
예, 법원으로 가기 전이에요. 예, 빚쟁이들하고 좀 심한 얘기로 하면은 계약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내가 원래 너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지만 2년간 청구하지 않을게. 그리고 원금의 반을 깎아줄게. 그 대신 네가 살아나면 이자는 좀 더 받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새로운 채권단과 채무자와의 새로운 계약.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워크아웃입니다. 작년에 태영이 들어갔던 게 워크아웃이죠. 예, 채권단 여러분, 나 두 손 두만 다 들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요게 워크아웃입니다. 근데 법정관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름에 써 있잖아요. 법정관리. 예, 뭡니까? 채권단하고 쇼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법원에 달려가는 겁니다. 판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바로 판사 앞으로 달려 들어가는 걸 법정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빚은 얼마고요? 가진 재산은 이렇고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저의 추가적인 미래 희망은 이렇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정말 파산을 당해야 될까요?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판사님 보시기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직권으로다가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법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사가 딱 봅니다. 가면서 보자. 쭉 보니까 아니야, 너는 죽어야겠어. 소위 말하는 청산이 더 나아 라고 하는 청산 가치가 더 높으면 너는 그냥 청산 이렇게 가는 거고,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더하기 빼기 내가 딱 주판날을 튕겨보니까 조금만 버티면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판사가 좋았어, 내가 너 살려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자, 지금부터 내가 이 화사 관리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관리한다, 판사가 관리한다 라고 해서 법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채권 채무 동결, 그리고 내가 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 그리고 네가 이 회사에 대신 들어가. 그래서 네가 사장 말고 네가 총괄해서 나랑 같이 얘기해서 회사 살리는 거야. 요런 게 바로 법정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아 건설은 채권단과의 협의 같은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강력하게 직권으로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고 법원이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법정 관리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관리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법정 관리를 정말로 개시할지 말지는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4주 이상 걸려서 판사가 이제 판단하죠. 야, 직권으로 일단 다 동결, 그리고 갖고 와봐. 그래서 채권 검사도 하고 채무 검사도 하고 가진 재산 실사도 하고 등등등 해서 이제 일단은 개시를 선언하고 나면 일단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나가고, 그러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중간에 야, 포기, 때려쳐. 그러면 이제 파산. 요 길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쯤이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나오겠죠. 청산으로 틀 것이냐, 그래도 법정 관리를 통해서 뭔가 희망의 씨앗이라도 있느냐, 요거는 조금 이제 한 달 정도면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신동아 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건가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자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보도록 할게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09.8입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의 부채 비율은 얼마였냐면 336.46입니다. 1년 새 부채 비율이 80%나 올라갔어요. 건설업에서는 200%가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쟤네 왜 저래? 빚이 왜 이렇게 많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알람 사인이 들어오는 라인이 200입니다. 지금 작년 말로 409.8이니까 위험해도 한참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채가 높아? 당연히 뭐겠어요? 이득이 줄고 빚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못 받은 돈이 미수금이죠. 얘네들 입장에서 떼인 돈이에요. 어디 날라가고 작살나고 박살난 돈이 2,146억 원이고요. 이것도 전년 대비 무려 1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 1,000억이나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황. 2,000억이나 못 받고 있는데 그 전해에는 1,000억이 미수금이었는데 미수가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2,000억까지 미수가 늘었고, 회사가 갖고 있던 보유 현금이 이게 너무 좀 처참한데, 예,
처참한데 그 재작년에 345억의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작년 말에 248억 원으로 현금이 줄었습니다. 이 큰 회사에 보유 현금이 200억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은 돈 못 받고 부채는 엄청 늘고 있고 돈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빚이 얼만데? 라고 봤더니 약 8천억, 7,980억이니까요. 총 8천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1,000억씩 늘었습니다. 1년에 1,000억씩 부채가 늘고 있어요. 받을 돈 못 받고 빚이 1,000억씩 늘어나고 돈은 말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중병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중병 든다고 팍 쓰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쓰러지는 결정타가 있잖아요. 결정타는 일주일 전 연말까지 돌아왔어야 되는 어음을 못 막았는데 약 60억짜리 어음을 못 막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200억 있다며 그걸 막지 그래. 막죠. 260억은 막죠. 근데 막으면요. 다음에 돌아와야 될 어음 스케줄을 보면은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억을 그냥 안 막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거는 뭐 그러기 상태다. 손 들어. 이렇게 해서 법정 관리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금 관련한 부분이고,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당연히 건설 경기 침체, 지방 미분양 증가, 우리 건설업이 갖고 있는 현재 구조적인 위기가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분양이 3년간 무려 5배가 늘었어요. 5배. 답이 없죠. 분양이 돼야 돈을 받아서 PF를 청산하고 빚을 갚을 텐데 미분양이 오히려 5배가 늘고 있다라는 거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세종에 했던 리첸시아 파밀리아의 입주가 좀 많이 지연되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업장도 약간 대규모 미분양성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라든지 검단 같은 데에서 여긴 좀 되지 않을까? 세종은 그래도 세종이고 검단은 인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성공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나이브하게 접근했는데 불경기 직격탄을 맞으면서 분양 실패. 요게 일단 결정타를 좀 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맥을 못 추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동아 건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한 30곳 정도에서 현재 사업장을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더 큰 주택 관련한 사업이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수분양자들이 많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국에 한 30곳 규모의 사업장 중에서 주택 관련한 사업장은 약 8곳이고 한 군데는 규모가 좀 작아서 주택보증공사 있죠. 허그의 보증사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30곳 중에서 민간 아파트 관련한 사업장은 7곳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는 7개, 8개 나오는데 나머지 한 개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30개 사이트 중에서 7개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물린 가구는 2,899가구, 외우기 힘드니까 3,000가구, 3,000가구 정도가 물려 있고, 여기 이제 분양 금액을 환산하면 1조 1,600억인데 대충 1조 2천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같은 업자들끼리 걸려 있는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좀 거기도 피해가 크죠. 근데 거기 조금 둘째 치고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사업은 7개 사업장, 3,000가구, 1조 2천억. 요 정도가 일단은 사회적으로 우선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대충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동네 아니야?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의정부네요. 의정부 신동아 파밀리의 2블럭입니다. 그리고 공성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조합, 좀 규모가 사이즈가 작네요. 그 다음에 동탄 A106 블록하고 A107 분양의 저 사이트가 있네요. 동탄 쪽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검단에 있고요. 평택 고덕지구의 A-50 블록 여기도 있네요. 그다음에 분양은 된 것 같은데 고양시 원당 쪽에도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해서
요 정도 사이트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집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에 큰일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주택 관련한 7개 사업장은 주택 보증에 일단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면 일단 허그가 보증은 해준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바꾸든지 또 공동 시공이면 나머지 회사한테 물량을 뭐 이전한다든지 해서 어쨌거나 지연은 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지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덜어 있을 수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그런 민간 업체들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저 민간 분양 받으신 아파트 업체들 말고 거기 그나마 보증이라도 돼 있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연쇄부도라든지 협력업체 부도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협력업체가 약 7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신동아 건설과의 협력업체. 예. 근데 만약에 신동아가 제때 납품대금을 못 준다면, 그래서 협력업체도 2차적으로 신용위기가 와서 못 버티고 쓰러진다면, 그러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이에요. 태영이 워크아웃 들어갔을 때 협력업체 수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숫자는. 왜냐면 영세업체들이랑 많이 거래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700개면은 협력업체 많은 편에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숫자가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잠잠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700개 정도 업체에 잘못하면 연쇄부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봐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신동건설 하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그나마 이 이벤트가 단발성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 라면은, 사실 한 3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축,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기다 라고 우리가 늘 지목했던 데가 어딥니까? 건설, PF 이쪽입니다. 왜냐? 너무 경기를 낙관전망해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냥 막 PF를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확장했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금이야 라고 막 때려줘 라고 하면서 그냥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도 뭐 비싸게 들어가고, 지방에 그냥 막 지금이야 라고 그냥 때려줘 라고 해서 그냥 물밀듯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PF 잔액이 뭐 230조 원이 280조 원이 했는데, 그게 지금 구조조정이 다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때 들어갔던 업체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업체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만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됐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비싸게 내가 땅을 한
쉽게 말하는 거죠. 100원 주고 땅 사서 뭐 500원 들여가지고 600원이 원가라고 그러면 1000원에 팔겠다. 이 정도 사이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응?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뭐 300원에 샀다. 이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난 12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분양가의 분양이 안 되는 사업성이 약한 지역이나 지방 미분양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자 비용이 쌓여서 이제는 감당이 안 돼. 아예 사업성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나와야 됩니다. 경공매로 나오든지 빨리 떨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주체가 원래 100원짜리 땅인데 쟤는 왜 300원이나 500원에 샀을까? 라고 하면 100원 정도에 다시 땅을 사서 1200원에 분양하지 말고 예를 들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정도의 분양가로 맞춰서 이걸 떨어내는 이게 구조조정인데 이게 돼야 되는데 현재 구조조정이 됐느냐라고 보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부의 이 건설업 살리기 대책이나 PF 대책은 1군에 몰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버려둬도 큰 문제 안 나요. 정부가 거기 분양 보증해주겠다, PF 보증해주겠다, 정부 돈으로 유동성 해소해주겠다. 그거 안 해도 살아요. 답답한데 늘 사이트가 좋은데 정부 대책이 몰려 있어요. 하나하나하게.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업성이 안 좋고 좋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PF 잔액은 어마어마한데 현재 꾹꾹 눌러가고 있지만 이 눌러가는 사이에 여기서 사실은 구조조정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한 2년이 지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도미노 위기에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PF 사태가 터진 지 한 2년 3년이 넘어가는데도 제가 볼 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뭐야? 겨우겨우 연명하고 눌러오던 중소건설사들이나 지방 사이트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질지도 모른다고 늘 조심해 왔는데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터진 거 아니냐. 그러면 제2의 신동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요. 한두 회사만 더 나오더라도 협력업체가 무려 1000개, 2000개, 3000개 늘어나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 연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면 우리 경제에 큰 짐을 들이고 있는 거니까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태형건설 문제라든지 롯데건설 문제라든지 신세계건설 문제 등등등으로 이어진 이 문제가 이제 중견건설사 밑으로 이제 점점 불길이 퍼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최상단에 있는 건설사들 빼고 30위권에 있는 건설사들도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런데 뭐 어때요? 뭐 얘기하죠. 뭐 금호건설도 640%고요. 코롱글로벌도 559%입니다. 부채 비율이. HR 한라도 270에 가깝고요. 뭐 동부도 200이 넘고요. 계룡도 230. 롯데건설 200. 뭐 등등등 해서 30위권도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밑은 말할 필요 없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요 2년 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환율로 인해서 건설도 사실은 수입자재 많이 씁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만 나는 철강으로만 다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원가율이 얼마냐면요. 쉽게 말하면 100원의 물건을 팔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평당 100원에 사면 건설사 원가가 얼마냐면요. 90이에요. 원가율이 최근에 90이 넘었어요. 그러니 뭐 마진이 안 나오는 구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지어서 많이 팔아도 사실 마진이 박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짓지도 않죠. 공급 축소됐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면 초과인 상황으로 건설업이 몰리고 있는데 못 버티면 무너질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 부도 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 12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작년에 무려 3배에 가까운 30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특히 지방에서 25개
수도권에 5개 정도가 부도가 나고 심지어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더 영세한 곳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었다. 2, 3년간의 PF 문제나 건설 경기 추락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어떤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자주 하는 비유인데 밀폐된 방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가스 농도가 빠지면서 공기가 깨끗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전하다. 그래서 성냥불만 던지면 어딘가는 반드시 불이 날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신동아 건설의 이 법정 관리가 심상치 않은 문제다. 잘못하면 이 건설 경기 이 추락 이 조금만 더 심해지면 중견건설사 이후에서는 이렇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PF 관련한 ABCP 같은 것들이 부도가 나거나 자기네들이 손들고 항복 이러면서 돈 못 갚아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유동성 위기를 시중에 야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더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넘기길 바라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이게 신호탄이지만 2탄, 3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쉬운 국면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